북한 함경북도 회령 인근의 한 초등학교. 오래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실마다 아이들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칠판 위에는 혁명학습 목표가 적혀 있었지만 분필 가루는 거의 떨어졌고 교실 난로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배급 중단이었다. 배급이 끊긴 지 반년, 아이들은 더는 학교에 올 수 없었다. 오히려 학교 대신 산에 올라 나무 껍질을 벗기거나 하천에 내려가 물고기 뼈라도 찾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 이곳의 현실이었다. 50대 초반의 담임 선생님 박영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 정문을 열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아이 한 명이라도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교단 앞에 앉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본다. 은희, 선철이, 명진이, 창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다. 얼굴이 떠올라 울컥했고 한숨이 넘어왔다. 남들은 그를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영순에게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이 받은 배급 일부임이 말도 안 되는 양이었지만을 교실 난로 안에 숨겼다. 누군가 도둑질할까 봐서가 아니라 혹시나 굶주린 아이가 몰래 들어오면 바로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한 달 전에도 새벽에 도둑처럼 들어온 아이에게 삶아둔 옥수수를 쥐어준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더 자주 학교에 남아 난로 옆을 지켰다. 아이 하나라도 살 수 있다면 나는 벌을 받더라도 괜찮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출석을 부르던 그에게 이상한 일이 느껴졌다. 평소에도 결석이 많았지만 8살 여학생 유진이 보름 가까이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고 친구에게 쪼개준 감자 하나 때문에 맞아도 끝까지 웃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 명랑하던 아이가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이다. 영수는 불길했다. 저 아이 집이 요즘 배급이 끊겼다고 했었지. 학교 뒤편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왔지만 그는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향했다. 유진의 집은 학교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허름한 반지하 흙집. 문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잠겨있지 않았다. 안은 어두운 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구석에 쓰러져 있는 유진의 어머니의 시신, 그리고 그 옆에 떨고 있는 유진과 5살배기 남동생. 두 아이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옥수수 가루를 남기기 위해 자신이 굶은 것이었다. 유진은 선생님을 보자마자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엄마가 말도 안 해요. 영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비참했다. 이게 나라냐? 속으로 울부짖었다. 두 남매는 너무 지쳐 있었다. 당장 뭐라도 먹이지 않으면 위험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난로를 켜고 쌀죽을 끓였다. 아이들은 울면서 먹었다. 뜨거운 죽을 입에 넣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영수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울었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유진의 동생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뼈만 남고 얼굴이 창백했다. 이대로 두면 며칠 내로 목숨이 위험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데려가면 무조건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굶었는가? 배급은 왜 받지 못했는가? 선생이 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교사도 정치적 문제로 엮일 수 있다. 영수는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다. 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이 아이들은 살려야 한다. 밤이 깊었을 때 그는 아이들을 이불에 싸서 등에 업고 병원 대신 국경 근처의 먼 친척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나마 숨겨진 식량이 있었고 아이들을 잠시 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민가들 사이를 피해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만 걸었다. 밤새 걸으며 그는 수십 번 넘어졌다. 아이들이 깨어날까봐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새벽녘 그는 겨우 친척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무너질 듯 말했다. 애들 좀 살려주십시오. 친척은 놀라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두 남매는 이불 위에 누워 작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유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선생님, 저 다시 학교 오면 안 돼요? 그 말에 그는 미친 듯이 눈물을 쏟았다. 오너라, 꼭 오너라, 선생님이 기다리게.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는 알고 있었다. 조사와 추궁, 사상 검토, 직위 해제 심하면 더 큰 처벌도 가능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다, 선생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다. 그렇게 그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두 아이의 운명을,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꿈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박영순 선생이 두 남매를 국경 근처 친척에게 넘기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밤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몸이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바로 교무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의 눈빛 하나, 숨결 하나까지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학교 뒤편 오래된 창고 옆에 몸을 기대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침착하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 둘과 학교 교장, 그리고 지역 인민반장이 서 있었다. 공기부터 이상했다. 교장은 초조하게 눈을 굴렸고 보위부 요원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박 선생, 학생 두 명이 사라진 모양이던데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 순간 영순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벌써?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던 시간이 새벽 4시쯤이었으니 인민반의 감시망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북한에서 아이 둘이 사라진다는 건 이미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하고 말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배급이 끊긴 집이 많으니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갔을지도. 요원은 영순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다가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박 선생, 당신 같은 교육자는 아이들 문제에 아주 민감하지요. 그런데 왜 이틀 동안이나 보고가 없었습니까? 아이들이 원래 자주 결석을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집이라.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요원은 재빨리 그것을 캐치했다. 떨리는군요. 무슨 이유입니까? 춥습니다. 밤새 학교에 있었더니. 요원은 한동안 그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잘 기억하십시오. 학생 두 명이 사라진 건 국가 방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개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교장은 숨을 몰아쉬었다. 영순 선생, 무슨 일이요? 보위부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아시오? 당신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던 거요? 영순은 대답 대신 교무실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틀 뒤 결국 보위부에서 그를 소환했다. 조사실은 습하고 어두웠다. 한겨울인데도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얼게 만들었다. 조사원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그 종이에는 학생 유진, 행방불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본 시점이 언제죠? 조사원의 목소리는 무표정했다. 영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보름 전입니다. 아이가 너무 말라 있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걱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뭘 했죠? 찾아가 볼까 고민은 했습니다만 교사가 학생 집에 함부로 방문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사원이 비웃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말에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함정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사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박 선생,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들을 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요? 영순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눈을 굴리지 않고 곧바로 조사원을 바라봤다. 저는 교사입니다. 학생을 살피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이유는 모릅니다. 조사원은 손가락을 딱 하고 튕겼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요원이 들어왔다. 요원의 손에는 어젯밤에 회령 시내를 뒤지며 수집한 정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누군가 새벽에 두 아이를 이불에 싸서 업고 지나가는 걸 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학교도 잠시 불이 켜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 난로를 피운 흔적도 있었고요. 그 말에서 영순의 심장 박동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조사원은 고개를 가까이 가져왔다. 박 선생,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보시오. 아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모릅니다. 조사원의 얼굴에 짧은 순간 화가 번졌다. 그는 바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박영순, 지금 아이 한 명이 굶어 죽었고 두 명은 실종 상태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당신이 말만 하면 아이들은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영수는 흔들리는 눈빛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정말 모릅니다. 조사원은 이 대답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그럼 당신은 이제 협조 불가 인물로 보고할 겁니다. 그 말은 곧 장기 조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일주일 뒤 영수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다. 문틈 창문 너머로 그를 보는 눈빛은 하나같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곧 소문을 들었다. 박 선생이 아이 둘 숨겼대. 보이부 조사받고 왔다나. 이제 곧 끌려가는 거 아냐? 사람들은 직접 묻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는 항상 그를 수군거렸다. 심지어 교장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학교 앞에 낯선 군용 트럭이 잠시 멈췄다. 이어 어디선가 나온 보위원이 학교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다시 트럭에 올라 떠나갔다. 영수는 알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 창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쪽을 가리키며 떠들고 있었다. 거기서 누가 굶어 죽었다더라. 아이들 실종 사건이랑 연관 있다던데. 그 말에 영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설마 아이들인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는 몰래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시체는 아이가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도망치다 굶어 죽은 남자였다.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그는 발이 떨렸다. 이제 아이들이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아이들뿐 아니라 그 친척까지 잡혀갈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리고 그 새벽 창문 밖에서 작은 종이가 날아들었다. 그 종이에는 어린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우리 잘 있어요. 꼭 다시 갈게요. 그 순간 그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글씨는 분명 유진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이 종이가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영수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새벽 어둠 속에서 외쳤다. 부디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는 자신이 곧 더 큰 위기에 휩싸일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보위부는 그를 다시 조사실로 부르게 된다. 이번엔 단순 조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눈빛이었다. 박영순이 두 번째로 보위부에 소환된 날 회령 시내에는 유난히 강한 칼바람이 불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예고하듯 거리 전체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보위부 청사는 언제나처럼 음침했지만 오늘은 건물 자체가 그를 집어삼킬 듯 더 거대하게 보였다. 그는 문을 열기 직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기도는 닿지 않았다. 조사실 문이 닫히자마자 3명의 조사원이 동시에 들어왔다. 이번엔 분위기부터 달랐다. 마치 신문이 아니라 선고를 하러 온 듯한 냉혹한 표정들. 중간에 앉은 조사관, 체격 좋은 40대 남자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영순, 이 사건은 이제 단순 실종이 아니다. 국경 불법 이동, 사상 불순, 비사회주의 행위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의심되고 있다. 말하고 싶은 게 있나? 그 말은 이미 답을 정해놓았다는 말이었다. 영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이들이 국경 부근에서 포착되었기 때문. 최근 국경 보초병이 어떤 두 아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소. 조사관은 그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말했다. 혹시 박 선생이 아는 아이들인가? 유진 그리고 남동생. 영수는 그 순간 숨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최대한 침착한 척 눈을 깜빡였다. 아이들이 살아있습니까? 그 말은 무심코 튀어나왔다. 조사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걸 왜 묻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당신이 알고 있다는 뜻인가?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조사관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웃었다. 박 선생,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인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던 건가? 감성적인 교육자의 착각? 그런 건 혁명에 필요 없다. 그리고 조사관은 서류 한 장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거기엔 구류 및 강습 대상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말은 임시 구금 후 사상 교육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고문과 강압 조사를 의미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웃으며 말했다. 좋다. 그럼 우리 방식대로 기억이 날 때까지 도와주지. 그 순간 벽 쪽에서 기다리던 요원 둘이 다가왔다. 그들은 영순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고문장이 있는 지하로 끌려간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았다. 그러나 그때 조사관이 말했다. 지하로 끌고 가지 마라. 이런 사람은 다른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학교를 조사하자. 요원들은 그를 억지로 끌고 학교 정문까지 데려갔다. 학생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서 조사관은 큰 소리로 말했다. 박영순, 당신은 학생 2명을 숨긴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교 전체도 의심 대상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공포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를 믿고 있었다. 그가 항상 챙겨주고 굶주린 학생에게 몰래 음식을 건네주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만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한 아이와 마주쳤다. 작년 그가 구해줬던 10살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희 잘못 아니죠? 그 말은 영순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나오지 않았다. 조사관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 박 선생.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나? 당신은 혁명 대상자도 아니고 특별한 권력도 없는 교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수는 잠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보이부가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집에 갔다. 창문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보이부 문서와 똑같은 질의 종이였지만 글씨는 엉성했다. 죄송하오. 아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졌소.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으므로.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흔들렸다. 친척이 배신한 것이다. 바로 보이부의 아이들 존재를 보고한 게 분명했다. 제발 아니어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놨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아이들은 다시 나갔소. 국경을 넘으려 하나 봅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쿵쿵. 방영순. 보이부다. 문 열어라. 그는 잠깐 고민했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지 도망칠지. 그러나 그는 알았다. 지금 잡히면 아이들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선생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아이들이 국경을 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보이부 요원들이 집을 들이닥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방영순. 도망친다. 뒤쪽으로 갔다. 그는 한밤중에 산속으로 몸을 던졌다. 가는 길에 수십 번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직 하나, 아이들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북한 국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철조망, 지뢰지대, 경계병, 무장초소. 그중 어느 하나라도 발견되면 끝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택지가 없었다. 굶어 죽든 북한에서 죽든 아니면 용기를 내 국경을 넘든. 영수는 다급히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비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때 바로 귀를 찢는 총성이 울렸다. 탕, 탕, 탕. 그는 숨이 턱 막혔다. 설마 아이들? 그는 미친 듯 산비탈을 내려갔다. 그러나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국경 보초병 둘이 누군가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고 그 앞에 작은 그림자 둘이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이었다. 유진이 동생을 감싸듯 끌어안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영수는 절규하며 뛰어갔다. 그러나 그가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국경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둘을 발견한 밀수꾼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리 와. 넘어갈 수 있어. 빨리. 주변에 총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 손을 붙잡아야만 했다. 그러나 유진이 마지막으로 뒤를 바라봤다. 눈물 가득한 얼굴로 입모양을 만들어 말했다.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은 지뢰밭을 피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의 결심이 무너졌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아 절규했다. 살아야 한다, 제발 살아라.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거기 멈춰. 보이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조사관이 웃으며 말했다. 결국 여기서 잡히는군. 당신이 왜 도망쳤는지 이제 똑똑히 알겠다. 하지만 영수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들이 못 잡을 거요. 조사관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때였다. 갑자기 계곡 너머에서 강한 빛이 비쳤다. 중국 쪽에서 온 트럭 헤드라이트였다. 아이들을 태운 밀수꾼이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조사관은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중국 쪽이 움직였어. 그리고 그 짧은 혼란 틈에 영수는 산 쪽으로 다시 몸을 던졌다. 총성, 고함, 발자국 소리. 모든 것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몸을 움직였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박영순 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박영순은 산속으로 몸을 던진 뒤 정신이 흐릿해질 만큼 달리고 또 달렸다. 뒤에서는 보위부 요원들의 함성과 총성이 조용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는 나무 사이를 헤치고 얼어붙은 땅 위를 넘어지며 기어갔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온몸을 쥐어짜야 했다. 제발 아이들만. 그의 입에서는 기도 같은 속삭임이 반복됐다. 숨이 거의 끊어질 무렵 그는 산 정상 가까운 바위 뒤에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의식했다. 보위부가 서로 교신하는 무전기 소리, 개짖음, 국경을 비추는 탐조등에 윙하는 전기 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 아이들의 울음 같은, 숨죽인 목소리 같은, 혹은 그저 바람일 수도 있는.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하게 들렸다.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번엔 동쪽 계곡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국경 밀수꾼들이 드나드는 숨겨진 길이 몇 개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향했다는 건 거의 확실했다. 밀수꾼의 흔적, 그리고 무너지는 희망.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는 땅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봤다. 작은 발자국 2개, 그리고 성인 남성의 발자국 하나. 유진과 동생, 그리고 그들을 이끌던 밀수꾼이었다. 그러나 발자국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 끊겼다. 그리고 끊긴 지점에서 그는 또 다른 흔적을 보았다. 군화 자국. 그는 무릎을 꿇고 흔적을 만졌다. 군화 자국이 밀수꾼의 발자국을 향해 있었다. 제발 잡히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그는 계곡 아래에서 무전기 소리를 들었다. 밀수꾼 한 명은 확보했다. 아이들은 놓쳤다. 주변 수색 중이다. 국경 쪽으로 도망쳤다는 정보 있음. 중국 측에 연락했으나 아직 발견 못함.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놓쳤다. 그 말은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위험하다 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밤을 가르는 절규 선생의 마지막 발걸음.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산 전체가 서서히 하얗게 변해갔다. 보위부의 발자국은 눈 속에서 천천히 지워져 갔고 아이들의 발자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 저 아이들이 나만 믿고 왔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체력은 거의 바닥이었다. 손에서 피가 났고 무릎은 얼음 위에 쓸려 감각이 없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던 그는 갑자기 바람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그는 번개처럼 눈을 크게 떴다. 그 작은 목소리는 유진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는 그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울음은 산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 울음이 멈추기도 전에 멀리서 들리는 또 다른 울음소리.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아이의 울음이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뛰기 시작했다. 국경 마지막 경계선. 계곡 아래에는 얼어붙은 얕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 수십 미터 뒤에는 국경 철조망이 있었다. 철조망 너머는 이미 중국 영토였다. 그리고 철조망 앞에서 작은 두 그림자가 서로 껴안고 있었다. 유진과 동생이었다. 그 순간 영순의 심장은 멎었다. 두 아이는 울고 있었다. 철조망 바로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유진아 선생님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얼어붙고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선생님 무서워요. 그 말에 그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선생님 왔잖아. 이제 됐어.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나 그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고함. 거기 멈춰라. 보이부였다. 그들은 총을 들고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수는 두 아이를 뒤로 감싸며 철조망 쪽으로 몸을 돌렸다. 철조망은 날카로웠고 높았고 이미 녹이 슬어 있었다. 그러나 그 너머로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유진아, 이 철조망만 넘으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 말은 그가 평생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못했던 금기였다. 아이들은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선생님은요? 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였다. 선생님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보이부의 함성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를 철조망 가까이 데려갔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철조망 위에 덮어 날카로운 부분을 가렸다. 자, 올라가. 빨리. 유진이 먼저 올라갔다. 발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었다. 동생도 울면서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유진이 뒤를 돌아봤다. 선생님 같이 와요, 제발. 영수는 그 말에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너희가 있어야 살아. 너희가 있어야 내가 산 거야. 그 말은 그의 평생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아이들에게 바치는 사랑. 유진은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철조망을 넘어갔다. 두 아이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뒤 뒤돌아서 울었다.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진 그들 뒤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때 보이부가 도착했다. 박영순,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들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유진이 남긴 작은 스카프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보이부가 그에게 달려들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철조망 너머 아이들을 향해 속삭였다. 살아라, 너희가 살아서 나를 기억해다오. 그 말은 밤하늘의 작은 기적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새로운 삶과 선생님의 운명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사건 이후 박영순 선생은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어디론가 옮겨졌고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몇 달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도는 소문 하나만 남았다. 보이부 수용소로 끌려갔다더라.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던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확인할 길은 없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은 두 아이가 있었다. 유진과 동생은 중국을 거쳐 먼 우회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밀수꾼에게 팔려갈 뻔했고 국경 수비대에게 쫓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다. 선생님은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 두 남매의 삶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유진은 21살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늘 텅 비어 있었다. 선생님 살아계실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잠을 들기 직전 심장을 조여왔다. 어느 봄날 유진은 우연히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한 남자의 이름을 들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교사로 일했던 박영순 선생님 아시나요? 유진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다. 선생님 살아계세요? 그녀의 떨림에 지원단체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몇 년 전 한국에 오셨습니다. 다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은 작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뛰다시피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의 작은 창가, 햇빛이 드는 자리. 머리가 희끗해진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병원 가운이 헐렁했고 손은 많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만은 너무나 익숙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듯 했지만 유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유진이냐? 유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손은 너무 차갑고 약했지만 그 손이 그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는 순간 모든 시간과 모든 고통이 무너져 사라지는 듯 했다. 살았구나, 살아줘서 고맙다. 영순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그 한마디는 세상을 울릴 만큼 따뜻했다. 유진은 눈물 속에서 말했다.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아니었다면 저도 동생도 여기 없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낡고 구겨진 어린 필체가 쓰여 있던 그 종이. 선생님, 우리 잘 있어요. 그가 평생 품고 다닌 아이들의 쪽지였다. 나는 이걸 보며 버텼단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으려고. 유진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오열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창밖에는 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끊겨있던 한 사람의 삶과 두 아이의 삶이 드디어 다시 이어졌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한 선생의 조용한 희생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